여러분 혹시 이런 깃발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면의 깃발을 보고 있자면 뭔가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깃발은 북마케도니아라는 국가의 정식 국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국토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고 인구는 200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이죠. 경제적으로는 GDP 전체로 보면 100위권 밖으로 밀리고 인구를 고려해서 1인당으로 봐도 1만 불이 채 안 되는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유럽의 소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국호가 북마케도니아일까요? 또 북마케도니아가 있으면 남마케도니아도 있을 법한데 또 남마케도니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원래 북마케도니아의 국호가 그냥 마케도니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국호 때문에 엄청난 분쟁에 불거져 마케도니아는 해상봉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30여 년간 유럽연합과 나토까지 가입을 못했을 정도죠. 우리에겐 그저 흥미로운 해외 이슈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북마케도니아의 눈물겨운 국호 분쟁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주 오랜 과거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케도니아 왕국하면 분명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겠죠. 설사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 이른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는 즉위 후 왕국의 영토를 무려 100배 이상 증가시킨 뛰어난 정복군주였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이죠.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후계자 간의 다툼이 발생해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버렸고 결국 기원전 168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땅은 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그리고 다시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다양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지배자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말고 그 땅 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슬라브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슬라브족의 대이동은 약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에 걸쳐 일어난 유럽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외부 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유럽에서 서부와 남부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발칸반도에도 슬라브의 문화와 언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발칸반도의 국가들, 이를테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에 살고 있는 남유럽 백인의 전형이 이때 이동해온 슬라브족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나 알바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발칸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도 인구 중에서 슬라브인의 비중이 거의 80%를 상회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슬라브족의 대이동이 오늘의 이야기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국호 분쟁의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알아가 보죠. 시간은 흘러 18세기 중반, 유럽 세계는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혁명의 물결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자유, 평등, 우애라는 혁명 이념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발칸반도의 민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게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억압적 통치에 저항하고 각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선조들은 이 당시 자신들의 민족성을 어떻게 형성한 걸까요? 뭔가 질문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현재의 북마케도니아를 건국한 선조들은 솔직히 말해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땅 위에 살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죠. 먼저 이들은 슬라브인에게 인종이 다르고 당연히 언어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오랜 시간 이어진 외세의 지배 탓에 특별한 문화적 계승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조선, 고려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당시 북마케도니아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그들에게는 오스만에게 저항하기 위한 민족적 단결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민족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이었던 거죠. 이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며 마케도니아의 후손임을 자처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고유 언어인 마케도니아어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학당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학을 부흥시켰고 이를 후대에 전함으로써 민족적 각성을 이뤄냈죠.
특히 언어란 민족을 묶는 가장 고유한 구분점이기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굳게 단결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시점에서 현재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한편 마케도니아인들의 민족적 각성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마케도니아인들은 여러 무장단체를 결성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BM로입니다. BM로는 1903년 일린덴 봉기를 주도하며 오스만 제국에 대규모 저항을 벌였습니다. 비록 이 봉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마케도니아 민족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인들이 가진 독립의 열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저항운동이 벌어지던 와중 유럽 세계에는 전례 없는 거대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어 버렸고 마케도니아인들은 독립국가의 수립을 열망했습니다. 허나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들은 세르비아인 중심의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로 편입되고 말았죠. 마케도니아인들은 왕국 내에서 마케도니아 언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세르비아어를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강하게 요구했던 자치권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정책 또한 주로 세르비아 지역에 집중되어 북마케도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죠. 그렇게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마케도니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고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중앙정부와 마케도니아 지역 간에는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이런 모든 갈등을 덮어버리는 더욱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발칸 반도는 나치 독일을 위시한 추축국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발칸 반도에서는 나치 점령군에 대항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벌인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요시프 티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티토를 주축으로 한 저항군에 마케도니아인들로 구성된 무장단체가 같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훗날 티토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창설할 때 세르비아의 남부 지역을 연방 내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영토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열망했던 자치권마저 부여해줬죠. 물론 여기엔 연방 내 가장 강한 세력인 세르비아의 힘을 빼려는 티토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인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건국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 영토 그대로 현재의 북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티토의 영도 아래 수십 년간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마케도니아는 한동안 평화를 유지했죠. 허나 결국 시간이 흐르자 이 평화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발칸반도 내 인종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갈등은 티토의 생전에는 그의 카리스마에 짓눌려 표출되진 않았지만 그가 생을 마감하자 갈등이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내전으로까지 이어져 결과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해체되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마케도니아는 마침내 1991년 신생 독립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바로 지금까지가 마케도니아의 눈물나는 건국기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자마자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국호 분쟁입니다. 마케도니아와 바로 아래 붙어있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국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거죠. 그럼 그리스는 갑자기 왜 그랬던 걸까요? 화면의 지도를 보면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리스 북부에도 마케도니아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렉산더를 포함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사람들은 현재 그리스 북부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가 이 마케도니아 주에 있고 왕릉 같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그리스 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과 고구려를 우리의 선조로 인식하듯 그리스인들도 마케도니아 왕국과 알렉산더가 자신들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하면 어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인종까지 달라요. 아까 본 것처럼 현재의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리스계가 아닌 슬라브인들이고 언어까지 다르죠. 참고로 마케도니아어는 고대 마케도니아 언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천지 개벽 수준으로 달라요. 허나 이에 반해 현대 그리스어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죠. 물론 그나마 유고연방일 때는 마케도니아를 주권 국가로 보기엔 애매한 상태였고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스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 독립된 공화국으로 나선 이상 그리스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비단 국호뿐만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가 독립 당시에 사용했던 국기조차 그리스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죠. 바로 화면의 깃발이 마케도니아가 독립 당시에 제정한 국기인데 그냥 딱 봐도 뭔가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베르기나의 태양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베르기나의 태양에 따로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1977년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주에서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황금 상자가 채굴되었는데 그 상자의 겉면에 바로 이 태양 무늬가 표시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왕릉이 발굴된 지역이 베르기나라서 베르기나의 태양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도니아의 주기가 화면에 걷습니다. 아예 똑같죠? 색깔만 다를 뿐 문양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선 눈이 획 돌아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국호와 깃발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케도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마케도니아로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분명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일부였고 그런 만큼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역사적 유산을 공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부 문화유산이 영토 내에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마케도니아 민족은 18세기 이후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나치 점령기에도 이들은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마침내 자신들만의 자주국가를 건설하게 됐죠. 또한 무엇보다 이들은 이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고 연방에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대 그리스인의 직계 후손만이 마케도니아의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억지로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국호 분쟁은 결국 마케도니아가 UN 가입을 신청할 때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죠. 이 분쟁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 UN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안이 바로 옛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UN 가입을 허가해 준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과거의 지도를 보면 실제로 해당 명칭으로 적혀져 있는 지도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을 바꿨다고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이름이 너무 자기적인 데다가 무엇보다 마케도니아라는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 국제사회는 그냥 계속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케도니아와 스페인이 월드컵 예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나라의 캐스터가 옛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마케도니아라고 하지. 그래서 UN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계속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계속 안 입고 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방법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는 1994년 마케도니아에 대한 무역 봉쇄를 선언하고 테살로니키 항구를 통한 모든 수출입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애초에 내륙 국가인 만큼 당시로선 국토에서 가장 가까운 테살로니키 항구를 통해 모든 수출입을 진행했는데 그리스가 이곳을 봉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는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국계에서 베르기나의 태양을 제거하는 대가로 해상 봉쇄를 풀고 기본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바로 이때 바뀐 국기가 가장 처음 해봤던 현재의 국기인 것입니다. 한편 기본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는 정치적으로 마케도니아의 나토와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는데 특히나 이들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으므로 그리스가 반대하는 이상 마케도니아는 가입이 절대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마케도니아 같은 소국, 심지어 내륙 국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게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경제 공동체에 가입해 시장을 넓히고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는 게 절실했는데 이걸 그리스가 정확히 카운터친 거죠. 뭔가 다소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로서도 분통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기를 바꾼 지 2년 뒤인 2006년도에 마케도니아가 수도에 있는 공항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가 다시 뚜껑이 열린 거죠. 자국의 위인이자 영웅인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갖다 쓰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시점부터 다시 그리스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마케도니아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리스 북부 쪽에서도 이에 대한 시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또다시 10년 넘게 끌리게 됐고 마침내 2018년에 양국의 정상이 만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명으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남쪽에도 마케도니아가 있다는 사실을 국명에 포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나름대로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오리지널이라는 명분을 취했고, 북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지키면서도 EU와 나토라는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실리를 챙긴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화면에 국기가 보이면 흠칫하지 말고 북마케도니아의 국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봐요.